네, 선교의 중요한 주제를 논하는 선교 패널 사회를 맡은 한도수 선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필리핀과 브라질에서 30여 년간 필드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본부에 들어가서 본부 행정의 경험도 있고요. 또한 우리 한인 선교사회 리더십으로서 수년간 섬겼던 경험도 있습니다. 30년 동안 계속해서 이슈가 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필드 중심 선교라는 주제였습니다. 지난 4년 전에도 필드 중심, 현장 중심 선교에 대한 이런 패널 토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년 후인 지금도 또 이 현장 중심 선교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 앞에 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필드 중심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도 되지만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데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40분 동안 필드 중심 선교에 대한 패널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 중심 선교 패널을 위해서 패널리스트 4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오른쪽에부터 간단하게 자신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강대흥입니다. 선교사로 나간 지 29년 됐고요. 태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한국에서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이 GMS인데 GMS 선교 책임자로 2텀을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태국에 돌아가서 있고 또 우리 선체 선교사님들 선교사회 임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박수로 한번 여러분 환영해 주셨습니다. 네, 뵙겠습니다. 예, 여러분 만나뵙기도 반갑습니다. 저는 강성일 선교사입니다. 지난 33년 전에 브라질에 파송돼서 오늘까지 현장을 지키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무사히 건강하게 오늘까지 왔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또 뵙겠습니다. 90년도에 들어가서 26년 동안 창의적인 접근 지역에서 살아남은 김영관 선교사입니다. 저는 감리교에서 이미 리타이어해서 감리교 어너러블 미셔너리로 최초로 명예선교사로 파송받아 종신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가나에 지금 현재 간 지가 25년 됐고요. 그전 선교 10년은 중동에서 실패한 사람입니다. 최영순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4분을 모시고 필드 중심 선교에 대한 그러한 주제를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순 선교사님을 보니까 머리가 제일 하얀 거 보니까 연세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몇 학년 몇 반이신가요 지금? 몇 학년? 만으로? 몇 학년 몇 반? 그냥 만으로는 7학년 1반? 7학년 1반이구나. 예, 가나에서 오셨다는데 비행기 타고 오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한 26시간이요? 26시간 뿐이 안 걸렸습니까? 예, 오시는 수고하셨습니다. 28시간. 28시간. 네. 조금 마이크 좀 잡으시고요. 몇 년 선교하셨다고 그랬어요? 가나에 지금 25년. 25년. 25년 동안 선교하시면서 후원하는 교회와 파송한 교단과의 어려운 문제는 없었습니까? 어려움이 있었죠. IMF 때. IMF 때 후원교회가 그냥 끊어버렸습니까?
예, 또 그런데- 잘못하면 또 앞으로도 끊을 수 있으니까 그 정도 하겠습니다. 네, 이 강성일 선교사님은 제가 브라질에서 함께 동역을 했는데 브라질에서 평생 동안 선교를 하시고 명예로운 은퇴까지 하셨는데요. 은퇴하신 소감을 좀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선교사 은퇴라는 말은요, 너 이제 그만하고 쫓아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단코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담당하고 쫓아내지 않으십니다. 네. 저는 죽을 때까지 선교사로 남을 것이고 또 죽을 때까지 하나님 역사 감당하다가 가기를 바라는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은퇴를 없애버릴까요? 예, 사실 지금 선교사들에게 제일 고민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은퇴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의 마음은 죽을 때까지 선교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디 잊지 마시고 죽을 때까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선교사님들의 하나 이슈가 있다면 은퇴 문제인데요. 집비 선교회는 은퇴라는 것을 아예 지워버린 정책에서 없앴다고 그럽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현지에서 섬기겠다라는 그런 뜻에서 이렇게 결정한 줄로 압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평생 동안 브라질에서 이렇게 선교하신 가운데 파송한 기관이나 또 후원교회와의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면 한마디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그 필드 중심의 선교라는 지금 제목이 굉장히 중요한 제목인데 선교 중심이라는 말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선교 중심이라는 것이 어떤 무슨 누가 헤게모니를 잡고 리드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교회대로 선교사는 선교사대로 자기의 자리에서 얼마나 열심을 다하느냐, 그러면 선교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나 목사님들은 자신이 있는 곳에서 온 성도들과 함께 선교에 미치면, 목사님이 선교에 미치면 그 교회는 반드시 성장합니다. 선교지에서 선교사가 선교에 미치면 선교지는 반드시 그 어를 이어갈 사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식만 가진다면 이게 구태여 뭐 복잡하게 뭐 따지지 않아도 필드 중심의 선교는 올바로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선교사님도 조금 후원교회 이야기를 한다거나 교단 얘기를 하면 조금 후안이 두려워서 그러는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계속 돌려서만 얘기하시는데 우리 강경 선교사님 엊그제 제가 만났는데 이게 넥타이를 메고 오셔서 제가 물어봐요. 어디 갔다 오십니까? 그러니까 태국 선교 60주년 감사회에 들고 옵니다 그랬는데 태국에 우리 한인 선교사가 가서 선교하게 60년이 됐다는 것입니까? 네, 1955년에 최찬영 목사님과 김순일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이 60주년이 되는 해가 되는 거죠. 네. 태국 그렇게 많은 선교에 갔는데도 태국의 그 기독교 인구가 증가하는 것들이 별로 잘 보이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죠? 태국의 기독교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요. 그럽니까? 단지 그것이 눈에 보일 만큼 보이지 않아서 그러지 증가되고 있고요. 또 그렇게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선교가 어려운 것은 태국에 불교가 많은데요. 이 불교가 태국에서 종교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문화적으로 물이 하늘을 덮음 같이 불교 문화가 태국을 다 덮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쉽지 않고 선교가 상당히 어려운 나라 중에 한 나라로 저희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강대근 선생님께서는 지난 4년 전에 GMS에서 사무총장이 있으면서 필드 중심 선교를 교단 선교부에 이렇게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것들을 제가 아는데요. 그런데 필드 중심 선교란 무엇인지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면, 정의할 수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현장 중심의 선교인데요. 이거는 선교 역사를 살펴보면은 제가 느낌으로는 이제 우리가 선교 시대를 셋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해안선 시대, 그다음에 내지 선교 시대, 미전도 종족 시대 나누는데 해안선 시대 그 윌리엄 캐리를 보면은 윌리엄 캐리가 후원이 끊어졌을 때 세람포에서 방직 공장에서 일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현장에서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이제 보내는 일을 했고요.
그리고 내지 선교의 선두주자 허드슨 테일러도 역시 아무래도 선교 본부가 영국에 있다 보니까 지금 중국에서 있었던 일을 영국으로 보내고 다시 그 회의 결과가 중국에 와서 올 때까지 엄청난 이게 시간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선교 본부가 현장에 있어야지 그 후원국에 영국이라든가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데 있으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사람이 이제 그 허드슨 테일러인데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그 CIM이라는 선교단체를 세울 때 몇 가지 분명하게 세운 것 중에 하나가 선교본부를 중국에 세우고 자기 자신이 선교본부의 대표가 되고 그리고 더 이상 후원하는 교회에다가 우리가 선교하기 위해서 후원을 해 주십시오 하는 말을 안 하고 믿음으로 헌금을 주시면은 선교하고 안 주시면은 안 하고 그만큼 현장 중심의 선교라는 거는 어려움이 뒤따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했고요.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교라고 하는 이슈에 대해서 교회나 전 세계 한인들 우리 뭐 매스컴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선교사님들 간증을 통해서 많이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원하시는 분들이 선교사님들보다 선교에 대한 그 정보나 지식이 더 많을 수가 있어서 선교에 대해서 이제 훈수를 둘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선교 현장이 상당히 다이나믹하고 결정돼야 할 부분들이 너무나 많고 급박스럽고 갑자기 해야 되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선교본부에 보내가지고 그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임원회를 모이고 결정된 걸 다시 가져오면 그 사이에 엄청나게 바뀌어지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도 역시 그 선교단체의 전략이나 파송교회 전략에 의해서 보내지고는 있긴 하지만은 그 전략이 선교 현장의 전략과 많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선교사님들의 배치 문제라든가 선교사님들의 살려가는 문제라든가 선교를 위해서 드려진 헌금이 현장의 니드에 의해서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현장 선교의 중심이 나오는 것, 중요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선교 현장 중심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건강한 선교, 이것이 또 오늘날 우리의 이슈인데요. 어떻게 하면 건강한 선교를 할 수 있는가? 이것이 또 필드 중립 선교라는 의미와도 같게 이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4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는 선교사, 또 파송하는 교회, 그리고 파송한 또 선교사를 또 보내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관리하고 케어하는 선교단체, 그 다음에 현지 리더십 교회, 이런 이 4기관이 4사람들이 아주 자기 맡은 그 펑션을 잘 감당하고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룰 때 건강한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4기관이 있는데 어디가 중심이 되어야 되느냐? 이것은 높고 낮음이 아니고 각 요소에 그 자기가 하는 일, 그 일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시간이 많이 없지만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이렇게 나누어서 함께 토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선교사님들은 이제 후원교회 또 파송교회가 있습니다. 파송교회 중심이 되어야 되는지 현장 중심이 되어야 되는지 후원을 하고 또 파송을 하니까 교회가 어떤 점에 중심이 되고 선교사는 이 목사님이나 그 파송한 교회 말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조금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말씀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성일 목사님, 이 교회, 파송 교회, 또 담임 목사와 또 선교사의 관계 속에서의 그 필드 중심에 대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사실 상당히 지금 선교계의 예민한 문제입니다. 담임 목사나 교회와 현지의 선교사의 그 관계 문제가 굉장히 예민한데, 그래서 한마디로 이 문제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해결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세상적으로 따져보면.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교회나 목사님은 바나바와 같은 그런 의식으로
선교사에 대해서 신뢰하고 선교사에 대해서 세워주고 또 선교사의 현장에 대해서 이해해 주려고 애쓰고 이렇게 된다면은 정말 좋은 교회 중심의 선교라도 얼마든지 그것은 가능할 겁니다. 또 선교사들은 항상 나를 파송한 교회 여기에 대한 담임 목사님과 같은 목회적 책임을 함께 져야 합니다. 그냥 가서 교회 가서 내가 하는 사역에 대해서 도움만 받아오고 또 내가 얻어오는 이런 자리가 아니라 비록 헌금을 내가 받는다 할지라도 그 담임 목사님이 교회 성도들을 목회할 때 그 애쓰는 거기에 선교라는 한 파트에서 온 성도들이 교회 선교의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목사님과 함께 목회적 마인드를 또 함께 나눈다면 바로 우리 선교사님들과 교회는 온전한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선교 역사를 이룰 수 있겠다 생각하면서 이걸 구분하지 말고 서로 하나가 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은 바나바와 같은 또 선교사들은 목사님과 함께 목회적 책임을 나누는 이런 사역을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좋은 선교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이 필드 중심이라고 했을 때 사실 담임 목사님이나 후원하는 교인은 필드에 대해서 선교사님보다는 많이 모를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 선교사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지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베트남은 한 명의 선교사역 목사를 공인하지 않는 사회주의 공산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현재까지 존재하느냐? 특수 선교 현장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현장은 그곳에서 살고 있는 선교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감리교단에서 파송되고 저를 돕고 있는 안양교회 파송교회가 저는 있습니다. 저는 행복한 선교사입니다. 은퇴하고도 파송교회에서 계속 저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필드에서도 필요한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후원기관에서도 꼭 필요한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세계 27,000명의 많은 선교사들 가운데서 저부터가 다시 변화를 이루고 갱신을 하는 놀라운 어떤 변화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죠. 가는 자가 보내는 자가 일심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 믿고 서로 같은 방향으로 갈 때에 우리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서로가 도와야죠. 그러나 필드에서 리타이어 할 때라도 저 사람이 필요해 하는 선교사, 삶으로 보여주는 선교사, 이런 선교사가 앞으로 우리 한국 선교의 60년의 선교 역사를 정리하는 이 시점에 대단히 소중한 우리 자신의 반성과 우리의 자신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영수. 네. 사실 파송한 교회 담임 목사님은 좀 빠른 시일 내에 현장에 와서 좀 보고 가시는 게 좋은데 하도 안 오셔서 와달라고 그냥 뻔을 요청했지만은 정말 한 5년 후에 오셨어요. 그리고 파송한 교회가 또 저하고 파송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때 낙심했는데 하나님께서 딱 맞추다시피 다른 파송 교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파송했으니까 100만 원 하다가 어려지니까 50만 원 하다가 또 우리는 동역자가 필요하니까 파송한 교회에서 동역자 이제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다 보내주시기로 했는데 또 그게 매년 늦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늦어졌느냐? 한 15년 늦었습니다. 그럼 그 30대 후반의 목사님이 50대에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저희들이 받으면서 목사님을 한 분 파송을 하면 200만 원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고민을 하셔서 저한테 보낸 것까지 얹혀서 그렇게 해서 보내십시오 했는데 정말 얹혔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선교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바람과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현장대로 또
참 어려움도 있고 한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는 것을 항상 저는 그렇게 믿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강대영 선생님께 또 물어야 되겠네요. 어떤 그런 관계가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지금 전문가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각자가 자기의 맡은 역할을 다 잘 감당해야 되는데요. 저는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선교사들한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회사에 가도 5년, 10년, 15년, 20년 되면은 직급이 올라가고 바라보는 눈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을 해도 1년, 5년, 10년 하면은 이게 수가 다르잖아요. 바둑도 급수에 따라 달라지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도 5년, 10년, 20년, 30년 되면은 거기에 맞는 사역의 발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지금의 선교 상황이 복음이 전혀 없는 그 미존도 종족과 같은 지역에 가는 선교사님들이 일부 계시지만은 또 일부 많은 선교사님들은 이미 열려있는 지역에 교회가 있는 지역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선교사님들이 주변의 환경이나 문화를 고려하지 않고 교회 개척을 하는 것을 상당히 위험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선교사로 그 나라에 가지 않아도 그 나라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선교사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파송교회나 선교사 입장에서는 이게 선교가 위로가 되는 말이 될 수가 있을지 몰라도 현지 교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교회 교인이 세워진다는 거는 우리 교회 교인이 이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제가 한 말은 더 해도 되는 거죠? 네. 어떤 선교사님이 신학교를 세웠는데 신학교 학생들이 있었는데 선교사님이 잠깐 어디를 다녀온 사이에 신학생을 다 뺏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질문은 그러면 이분이 그 나라에 가서 사역한 지 10년밖에 안 됐는데 언제 사람들을 키워가지고 신학생들을 만들었을까? 이 신학생들이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왔을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가게 되면은 현지 교회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현지 교회가 발전하는 일에 같이 따라가서 그 수준에 맞게 선교를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필드 중심 선교라고 하는 데 있어서 이 필드와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와 그 목회자와의 이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고요. 사실은 교회가 또 남진 목사님 필드를 잘 몰라서 선교사님과 전혀 관계없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파송기관입니다. 파송기관, 교단이나 또 선교단 이제 파송을 받았는데, 이제 본부라고 하죠. 우리가 본부와 필드와의 관계입니다. 여기에서 본부에서 이렇게 명령, 군대식으로 이렇게 명령하고 필드에서는 그냥 받아야 되는 그런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또 한번 또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자, 우리 강성일 목사님, 네,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총대를 맵니까? 그래요. 우리 선교사들에게 가장 큰 배경이 되고 또 가장 중요한 존재가 우리 교회이면서 또 교단의 또 선교단체의 본부의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선교가 우리가 볼 때 선교단체나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뭐 어떤 그 하향적인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그러나 선교단체나 본부가 중요한 이유는 선교사가 가면은 좁은 시야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본부는 언제나 전체적인 그런 시야가 있고 또 전략적인 시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본부와 선교사 사이의 문제는 본부에서는 항상 먼저 선교사들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대변자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요새 조금 문제는 본부는 항상 본부 쪽에만 있고 선교사가 수혜자 입장에서 각광을 이런 상황인데 이런 거 좀 고쳐지면 좋겠는데 여하튼
본부는 언제나 선교사에 대한 대변적인 입장에서 전략적으로 또 전체적으로 넓은 시야에서 선교사들을 좀 다루면 좋겠고, 또 대신 선교사들은 그런 모든 것을 어떤 그 상황에서 자기에게 불리하니까 하는 그런 반감보다 그저 선교 본부나 교단의 본부에 대해서 신뢰하고 또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믿어주고, 꼭 그들이 뭐 정치적이 아니다 하면서 믿어주는 그런 선교사와 본부 사이의 관계가 형성되면은 우리가 지금 얘기한 여러 문제점들은 잘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연배 창시자 허선 테일러는 이 경제적인 공허가 왔을 때 자기가 속한 그 선교에서 소환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의 불응했죠. 하고 더 풍성하게 선교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현장을 잘 모르고, 사실 본부라고 우리 현장을 다 아는 거 아니었습니까? 이 파송한 나라 여러 나라인데 어떻게 본부가 모든 나라를 알고 모든 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잘 알 수 있는 것은 필드에 있는 선교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 잘못하면 이 본부에서는 필드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명령하고 만약에 그렇게 지시하게 될 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우리 강대현 선교사님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부가 현장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본부는 행정과 선교사들의 복지를 위한, 케어를 위한 본부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전략을 짜거나 선교사들이 사역을 하는 일에 본부가 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선교 본부가 현장에 있어서 이 선교지를 잘 아는 시니어 선교 그룹에서 본부를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게 현장에 있는 거죠. 거기서 선교사들의 비자라든가 선교사들의 사역이라든가 선교사들의 배치라든가 선교사들의 케어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선교 본부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전체적인 선교 추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파송하고 있는 우리 같으면은 한국에 있는 선교 본부는 어떻게 하면 선교사들의 지원을 잘할 수 있을까? 선교사들의 케어를 잘할 수 있을까? 선교사들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안식년 계획을 어떻게 세워줄 수 있을까? 선교사들이 아프게 되면 병원에 가는 계획을 어떻게 세워줄까? MK들이 한국에 가서 대학을 다니고 공부할 때 이들이 외롭지 않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실제로 이런 케어가 부족해서 해마다 MK들이 작년에도 3명이 이렇게 주님 나라에 가셨고, 그 전년도에도 갔는데 자살한 아이들도 있고 또 잘못해서 죽은 아이들도 있고, 이 케어가 부족이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본부는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사실 선교사님들은 필드에서 본부가 시키니까 하지만은 이게 참 마음고생을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저도 본부에서 본부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제가 이래라 저래 했는데 다시 필드 들어와서 보니까 사실 이 본부에서 모든 걸 총괄한다는 것이 선교 전략적인 면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지금 필드 중심 선교를 우리가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김 선교사님께서 또 어떤 교단과의 관계 얘기를 좀 하시면 좋겠네요. 저희 그 기감 감리교에서는 필드에 있는 선교사님의 아이디어와 생각을 무척 존중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소중한 것은 필드에 있는 선교사가 선교 현장을 제일 잘 압니다. 그리고 본부와 혼연일치가 되어져서 후원하고 가는 자나 보내는 자가 하나가 되어졌을 때 효과적인 선교 결실이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감리교단 기감에서는 필드에 있는 선교사의 아이디어와 그것을 절대 존중하는 그러한 제재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소중한 것은 필드는 누구보다도 현지에 있는 선교사가 잘 압니다. 모든 선교 현장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여건이. 사회주의 공산주의권에는 오픈하고 선교 활동할 수 없으니까 NGO로 간다든지 여러 가지로 우회전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소중한 것은 정보를 공유하고 한 교단의 특성보다는
모든 한국 교회가 혼연지지로 협력하는 것이 제일 소중합니다. 네. 우리 한국 교회의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되면 이제 본부 쪽에서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데, 이 기분 나쁜 일이 아니고, 사실은 건강한 선교, 그리고 효과적인 선교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현장 중립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이제 가기 때문에 마지막 한 가지 같이 나누고 마치도록 합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는 현장 선교 중심을 할 때 선교사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는 또 선교사가 현장에 가 있는데요. 이 선교사와 그 나라 현지 리더십과의 관계입니다. 어떤 분의 어떤 중심이 되어야 될 것인가. 오늘 박교 교수님께서 우리 한국 선교사의 장점을 이야기하면서도 또 단점에 대한 쓴소리를 했습니다. 우리의 이제 한국 문화적인 것으로 이게 군림하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이것이 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방질 목사님이 얼마 전에 작년에 소천하셨는데, 소천하 직전에 우리 선교사회 리더 두 분이 병문안을 갔다고 합니다. 가서 우리에게 한마디 좀 말씀을 해달라고 하니까 그분이 한마디 하셨는데, 현지를 잘 섬겨라. 그것이 마지막 말씀이고, 그리고 소천하셨습니다. 이 말씀, 그분이 평생 선교했는데 그분이 마지막 남긴 말씀이 현지인들을 잘 섬겨라 라는 그 말씀이었다는데 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강대영 선교사님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태국에 있는데요. 최찬영 목사님이 처음에 와서 사역했던 그 교회에 오고 지금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영 목사님, 김순일 목사님이 태국에 와서 사역했던 그 지역의 그 교회에 가서 말씀도 전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도 제가 프라타날 워커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선교사라고 그러지만 이제 태국에서는 동역자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박기호 목사님이 아침에 강의하시면서 알고는 있었지만은 정확하게 들은 내용이 뭐냐면은 현지 교회로부터 리소스를 제공받아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는 거의 제 사역의 90% 이상을 현지 교회가 다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현지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역을 이제 제가 예를 들면은 제가 계속 제안을 하는 거죠. 설명을 하는데 이게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 현지 교회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주고 방법을 얘기하는데 수많은 대화를 하고요. 그래서 1년 정도 걸려서 어떤 사역이 하나 만들어지면은 그 사역에 대해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홀리 이제 재정을 책임을 지고 하는데, 예를 들어 제가 지금 태국 사람들을 상대로 선교 학교를 하고 있는데, 이 태국 사람들 선교 학교를 이게 가르치고 있는데 2년 됐습니다. 근데 지금 3년째인데 이분들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얘기하는 게 1년이 걸렸고, 1년이 걸린 다음에 진행할 때 모든 재정의 100%를 이분들이 다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지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역을 제안하고 그들이 그것을 받들고, 심지어는 제가 태국 안에서 호텔에 가고 잠자고 비행기 타고 다니는 이런 비용까지 그분들이 다 부담을 해주고 있으니까 현지 교회가 원하는 사역을 정확하게 제안하고 그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현지 교회 입장에서 사역을 하면은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지 리더십을 리스펙트하고 그분들과 그분을 섬기면서 사역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강성일 선교사님 말씀. 예, 사실 우리 동남아, 아프리카, 중남미 사역 현장은 다 사실 성격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들은 다 우리 한국에서 나간 선교사님들입니다. 그래서 부딪히는 그 내적인 감정은 아마 어느 지역이나 똑같을 거예요. 제가 이제 33년 사역을 하면서 제 경험으로 우리 선교사님들 후배들에게 늘 얘기를 합니다. 가서 사역은 다 달라진다. 현장마다 다 다른 상황이지만 할 수 있으면 이제 제 경험입니다. 현장에 가서 먼저 내가 언제까지 시작할 때 마지막을 같이 준비하자.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진다.
시작할 때 뭘 못하겠습니까? 근데 마지막 준비를 같이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언제서 어떻게 끝내야 할지.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바라기는 어디든지 현장에 가면은요, 종교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짧게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존경받는 어른들이 있어요. 다 다르다 할지라도 자기의 멘토를 만들어라. 그래서 그분들과 인생을 얘기해라. 그러면 끝까지 그분들은 내 기독교로 안 들어와도 내 힘이 되준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을 위해서 일찌감치 10년, 15년, 20년 전에 나중을 생각해서 양자를 길러라. 뭐 입양은 안 하더라도 내가 데리고 길러서 내 아이들과 함께 지금 저는 그 덕분에 저희 아이들과 함께 브라질 아들 둘, 딸 하나를 길러서 이 아이들이 저를 이어서 다 맡아주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마음 편하게 은퇴하고 지금 멀리 있는데 이게 우리 선교사들이 현장에서 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용선 선교사님 마이크 잡아주시고 시간 다 됐는데요. 현지인들과의 어떤 관계예요? 어떻게 현지인들이 좋아합니까, 선교사님? 싫어합니까? 제가 좋아하고 예. 그들이 좋아하고 예. 또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고 아, 예. 우리 아이들 좋아하고 예. 뭐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참 선교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데 필드 중심이라는 것이 필드가 뭐예요? 선교 현장인데 네. 그러니까 선교 현장에는 정말로 그들을 정말 오늘 이동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네. 또 처음에 김양자 목사님 예? 우리가 하나님과 참 하나님 원하시는 게 있는데 원칙을 벗어나듯이 그것 같아요. 예. 또 박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 다 마음에 담고 그리고 다 배웠어요. 네. 배웠고 남은 것은 저는 이 시대 아닙니까? 그냥 몸으로 그냥 그들과 함께 뭐 길을 닦았다든가 씨를 뿌렸다 그게 끝나고 네. 이제 한마디만. 예, 모든 것은 우리 자녀들과 함께 독립설 우리 7가정 있으니까 그들이 더 잘해줄 거다. 그러니까 저 사랑 하나만 더 하자. 사랑. 네. 믿음 선교에서 사랑까지 좀 사랑 선교로 나가면은 되겠다.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지상명령, 그걸 우리가 수행하기 위해서 이 지휘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사역을 해야 할 것인가? 전략적인 면에서 각 펑션이 있지만 필드 중심 선교로 파송한 교회나 파송한 또 단체나 또 선교사 또 필드에 있는 리더들이 하나가 돼서 참으로 필드를 바로 알고 바로 전략이 세워서 나아갈 때 건강한 선교가 이루어지고 효과적인 선교가 이루어질 것을 저들이 함께 나눴습니다. 뭐 이거 시간이 너무 짧아서 많은 것을 나누지 못했지만 그래도 필드 중심이 선교된다는 것을 아마 어느 정도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패널로 끝나지 않냐고 이것이 각 교단과 선교단체 교회에게 적용이 돼서 필드 중심 사역에 대해서 참으로 효과적인 전략이 이루어지고 또 선교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오늘 패널 나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